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2부. 제8장 중세. 윈디 코너 응접실 커튼은 새로 깐 카펫에 맞춰져 8월의 따스한 햇살을 가려주고 있었다. 거의 바닥까지 닿을 만큼 두툼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은은하면서도 오묘한 색을 냈다. 시인이라면 아마 인생은 여러 색깔 유리로 만든 동과 같다고 읊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커튼을 천상의 빛을 막아주는 숨은에 비유했을지도 모른다. 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데 안으로는 인간의 감당 능력에 맞게 조절된 빛의 영광만 허락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방에 앉아 있었다. 한 명은 19살의 프레디, 루시의 오빠다. 그는 작은 해부학 서적을 보며 피아노 윗뼈 모형을 이따금씩 들여다봤다. 가끔 의자에서 몸을 움찔거리며 괴로운 듯 신음했다. 날씨가 무더웠고 글자는 계알 같았다. 게다가 해부학 서적 속 인체 구조는 그를 무섭게 만들었다. 편지를 쓰던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어머니는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럴 때마다 카펫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것들 어디 있어요? 프레디가 말했다.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세상에. 그럼 내 응접실에서 나가려고요. 속어를 말 그대로 해석해 자녀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려 했던 허니처치 부인이 소리쳤다. 프레디는 움직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과열되는 것 같구나. 그녀는 아들이 불평 없이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기를 바라며 말했다. 그럴 때도 됐죠. 세실이 오시에게 다시 한번 청혼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벌써 세 번째예요. 프레디, 내 말투가 참 무뚝뚝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루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자들이 그런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루시가 예전에 싫다고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다시 청혼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이 모든 일이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불편해요. 정말 그렇니 아들아? 정말 흥미롭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는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내가 바이스 부인께 쓴 글을 들어보렴. 친애하는 바이스 부인께라고 썼지. 네, 어머니.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정말 좋은 편지였어요. 내가 이렇게 썼지. 바이스 부인, 세실이 방금 제게 허락을 구했어요. 루시가 원한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읽기를 멈췄다. 세실이 내게 허락을 구했다는 게 좀 우습지 않니? 세실은 항상 파격적으로 행동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중요한 건 세실이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라고. 프레디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이니? 그가 저한테도 허락을 구했어요. 그녀는 정말 희한한 사람이구나. 라고 소리쳤다. 왜 그러세요? 아들이자 상속자인 프레디가 물었다. 왜 제 허락을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루시나 여자애들에 대해 내가 뭘 안다고? 뭐라고 대답했니? 저는 세실에게 그녀를 데려가든 떠나든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대답이구나. 하지만 그녀 자신의 대답은 비록 표현은 좀 더 평범했지만 내용은 똑같았다. 문제는 이거예요. 프레디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다. 무슨 문제인지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다. 허니처치 부인은 다시 창문으로 돌아갔다. 프레디, 이리 와봐. 저 사람들 아직도 있잖아. 그렇게 엿보는 건 옳지 않아요. 엿보다니. 내 집 창밖을 보는 게 뭐가 어때서? 하지만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아들 옆을 지나가며 물었다. 아직도 322페이지니? 프레디는 코웃음을 치며 2페이지를 넘겼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로 옆 커튼 너머에서는 부드러운 대화가 끊이지 않고 웅얼거렸다.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세실에게 정말 심하게 잘못했어요. 그는 불안한 듯 침을 꿀꺽 삼켰다. 허락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그는 제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거의 루시랑 윈디 코너에서 결혼하면 정말 멋진 일이죠. 라고 말하면서 답을 얻으려 했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얘야, 신중하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싫다고 대답했어요. 소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맙소사,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할 수밖에 없었죠. 거절해야 했어요. 예초에 저한테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그렇게 고결하고 진실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저 끔찍한 자만심일 뿐이야. 세실 같은 사람이 내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니 그가 내 귀를 막아버렸으면 좋겠구나. 어떻게 감히 거절할 수 있니?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하세요. 예 라고 할 수 없을 때 아니요 라고 해야 했어요. 제 말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애써 웃어 보이려 했는데 세실도 그냥 웃으며 가버렸어요. 괜찮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잘못이 있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하시고 남자들끼리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돼. 허니처치 부인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한 듯한 태도로 말했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너는 루시와 세실 사이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세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알 텐데. 너는 고의로 그를 모욕하고 우리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절대 아니에요. 그가 애원했다. 그냥 싫다고 했을 뿐이에요.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만 루시에게 말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커튼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좋아해.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다. 그의 어머니를 알거든. 착하고 똑똑하고 부자의 인맥도 넓어. 아, 피아노는 치지 말렴. 인맥도 넓고. 다시 말할 수도 있어. 인맥이 아주 좋지. 그녀는 마치 추도사를 연습하듯 잠시 말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리고 이도 바르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좋아했어요. 루시가 집에 온 첫 줄을 망쳐 놓았을 뿐이죠. 게다가 비비씨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비비씨라고. 그의 어머니는 흥미를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비비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비비씨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 그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바이스 씨는 이상적인 독신남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웃겨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야. 저랑 비슷해요. 좀 더 냉정한 편이죠. 라고 하셨죠. 더는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채실이 루시를 쫓아온 이후로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너는 절대 못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지. 너는 세실이 루시가 너의 실크 넥타이를 드게질하는 것을 방해할까봐 질투하는 거야. 그 설명은 그럴듯해 보였다. 프레디는 애써 그 말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희미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었다. 세실은 누군가의 운동 능력을 지나치게 칭찬했었지. 그게 전부였을까? 세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게 만들었지. 이 지친 녀석. 그게 전부였을까? 그리고 세실은 절대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 자신의 감정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프레디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질투심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어리석은 이유로 누군가를 싫어할 리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될까? 그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바이스 부인께 세실이 방금 허락을 구했는데 루시가 허락해준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맨 위에 루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적었어. 편지를 다시 써야겠어. 루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매우 불안해 보여요.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요. 바이스 부인이 우리를 구식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썼지. 그분은 강의를 듣고 머리 좀 쓰라고 하시더니 침대 밑에는 항상 두꺼운 연통이 있고
하녀가 전등을 켤 때 손가락에 묻은 더러운 자국까지 다 있어요. 그 아파트는 정말 끔찍한데 루시가 세실과 결혼하면 아파트에서 살까요? 아니면 시골에서 살까요? 그렇게 어리석게 끼어들지 마라.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맞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해. 루시가 내 아들을 좋아하는 건 알아. 모든 걸 다 말해줬고 아들이 먼저 부탁했을 때 로마에서 편지도 썼으니까. 아냐, 마지막 부분은 지워야겠어.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 그녀가 모든 걸 다 말해주기 때문에 애서 멈출게. 아니면 이것도 지울까? 그것도 지워. 프레디가 말했다. 하지만 허니처치 부인은 그대로 두었다. 그러면 편지 전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바이스 부인께 세실이 방금 제게 허락을 구했고 루시가 원한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루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고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루시가 아드님을 좋아하는 건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해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프레디가 소리쳤다. 커튼이 열렸다. 세실의 첫 행동은 자증이었다. 어둠 속에 앉아 가구를 지키는 허니처치 가족의 습관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휙 열어 제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많은 빌라들이 갖고 있을 법한 테라스가 드러났다. 양옆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고 소박한 의자와 두 개의 화단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더욱 아름다웠다. 윈디 코너는 터식스 윌드가 내려다 보이는 산맥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었다. 작은 의자에 앉아있던 루시는 마치 흔들리는 세상 위 공중에 떠있는 녹색 마법 양탄자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세실이 들어왔다. 이야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세실은 당장 묘사해야 할 인물이다. 그는 중세시대의 사람이었다. 고딕 양식 조각상 같았다. 키가 크고 세련되었으며 의지의 힘으로 곧게 뻗은 듯한 어깨와 평소보다 약간 더 높이 쳐든 고개를 가진 그는 프랑스 대성당의 정문을 지키는 강간한 성인들을 닮았다. 교육 수준이 높고 타고난 체격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었던 그는 현대사회에서 자만이라고 불리는 악마의 소나귀에 갇혀 있었다. 시야가 흐릿했던 중세 사회에서는 금욕주의라고 숭배되었을 만한 모습이었다. 고딕 조각상이 그리스 조각상이 결실을 암시하듯 독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것이 비비씨의 의도였을 것이다. 역사와 예술에 무지했던 프레디가 세실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때의 의도와도 같았을 것이다. 허니처치 부인은 책상 위에 편지를 내려놓고 젊은 지인에게 다가갔다. 오, 세실. 그녀가 소리쳤다. 오, 세실, 말해봐요. 그녀가 나를 받아들였어요. 그는 말했다. 영어로 된 그 말의 소리가 그를 붉게 물들이고 기쁨의 미소를 짓게 해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했다. 정말 기쁩니다.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고 프레디는 화학약품으로 누렇게 변색된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이탈리아어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칭찬이나 놀라움을 표현하는 우리의 평범한 말들은 사소한 일에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렇게 큰 일에는 사용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렴풋이 시적인 표현을 쓰거나 성경 구절에 의지해야 할 때가 있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허니처치 부인이 가구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정말 기쁜 날이네요. 우리 사랑하는 루시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대답하며 시선을 천장으로 돌렸다. 우리 엄마들이란. 허니처치 부인은 낄낄거리며 웃다가 문득 자신의 모습이 억지스럽고 감상적이며 허풍 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모습들이었다. 왜 나는 저 방 한가운데 뻣뻣하게 서서 몹시 짜증내고 그러면서도 거의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프레디처럼 될 수 없을까? 루시, 세실이 소리쳤다. 대화가 점점 듬해지는 듯했다. 루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오면서 마치 테니스를 치자고 제안할 것처럼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오빠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입술을 벌리고 오빠를 품에 안았다. 오빠가 말했다. 조용히 해. 나한테는 키스 안 해줄 거야.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루시도 어머니에게 키스했다. 저들을 정원으로 데려가서 허니처치 부인께 모든 걸 다 말씀드려 주시겠어요. 세실이 제안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루시랑 같이 갈까? 프레디가 명령을 따르듯 물었다. 그래, 루시랑 같이 가. 그들은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세실은 그들이 테라스를 건너 계단을 통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의 경로를 알고 있었다. 덤불과 테니스 코트. 달리아 화단을 지나 부엌 정원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 내려갔다. 그곳에서 감자와 완두콩이 있는 가운데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피우고 그토록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사건을 되짚어 보았다. 그는 루시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저 음악적 재능이 있는 평범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로마에서 그날 오후 루시와 그녀의 끔찍한 사촌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와 성베드로 성당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을 때 느꼈던 불쾌함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날 루시는 전형적인 관광객처럼 날카롭고 투박하며 여행에 지쳐 보였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그녀에게 경이로움을 불어넣었다. 이탈리아는 그녀에게 빛을 주었고 그가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림자도 주었다. 곧 그는 그녀에게서 놀라운 과묵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인 같았다. 우리는 그녀 자신보다는 그녀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법이다. 그 모든 것들은 분명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레오나르도의 어떤 여인도 이야기처럼 천박한 것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날마다 놀랍도록 성장했다. 그래서 그는 오만한 예의에서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깊은 불안감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로마에 있을 때 이미 그녀에게 자신들이 서로에게 잘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건넨 적이 있었다. 그녀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것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녀의 거절은 분명하고 부드러웠다. 그 후에도 끔찍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석 달 후, 이탈리아 변방, 꽃으로 뒤덮인 알프스 산맥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노골적이고 전통적인 언어로 청혼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레오나르도를 연상시켰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기묘한 바위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말에 그녀는 돌아서서 그와 빛 사이에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거리낌 없이 집으로 걸어갔고 거절당한 구혼자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분명하고 부드럽게 그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저 그를 사랑하며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녀는 그 계집애에게 조언을 해주었으니 그는 어머니께 긴 편지를 써야 할 것이다. 프레디의 화학약품이 묻었을까 봐 자신의 손을 흘끗 보고는 책상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바이스 부인겔 아는 글씨가 있었고 그 뒤로 여러 번 지워진 글씨가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읽지 않고 움찔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곳에 앉아 무릎 위에 메모를 적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첫 번째 담배만큼 신성해 보이지는 않는 또 다른 담배에 불을 붙이고 윈디 코너 응접실을 더욱 독특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다. 그런 분위기라면 성공적인 방이었을 텐데. 토트넘 코트 로드의 흔적이 그 위에 있었다. 슐브레드 씨와 메이플 씨의 모터밴이 문 앞에 도착하여 의자, 니스칠한 책장,
저 책상을 내려놓는 모습이 거의 눈에 선했다. 그 책상은 허니처치 부인의 편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 편지를 읽고 싶지 않았다. 그의 유혹은 그런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편지가 걱정되었다. 그녀가 어머니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는 루시를 얻기 위한 세 번째 시도에서 어머니의 지지를 원했다. 그는 누구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의 허락을 구했다. 허니처치 부인은 정중했지만 핵심을 꿰뚫어 보는 데는 둔감했다. 프레디에 대해서는 얘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놈이 싫어하는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거지. 왜 나를 매형으로 삼으려 하겠어. 허니처치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었지만 그는 루시가 다른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더 어울리는 집단에 소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BBC 하녀가 말했고 서머 스트리트에 새 교구 목사가 들어왔다. 루시가 피렌체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를 칭찬한 덕분에 그는 곧바로 호의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세실은 그를 다소 비판적으로 맞이했다. 차 마시러 왔어요. 바이스 씨. 제가 차를 따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여기 음식은 정말 훌륭하네요. 그 의자에는 앉지 마세요. 어린 허니처치가 뼈를 남겨두고 갔더군요. 쿠이, 알아요. 세실이 말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허니처치 부인이 왜 허락하시는지. 세실은 벼와 메이플 가족의 가구를 따로따로 생각했을 뿐 둘을 합치면 방에 자신이 바라던 생명력인 엄쳐 흐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차 한 잔 하러 왔고 수다나 떨러 왔어요. 이거 소식 들었어요. 소식이요? 무슨 말씀인지 세실이 말했다. 무슨 소식이죠? BBC는 전혀 다른 성격의 소식을 전하며 계속해서 떠들었다. 제가 올라올 때 해리 오트웨이 경을 만났어요. 이 동네에서 제가 1등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분이 플렉시에게서 시시와 엘버트를 사셨거든요. 정말이요. 세실이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말했다.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가. 성직자이자 신사인 그가 자신의 약혼을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굳어 있었고 시시와 엘버트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BBC는 여전히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없는 질문이다. 윈디 코너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교회 맞은편에 있는 반독립형 빌라인 시시와 엘버트를 몰랐다니. 허니처치 부인께서는 당신 뒤에 앉게 될 겁니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었다. 저는 지역 문제에 대해 너무 무지해요. 젊은이가 나른하게 말했다. 교구 의회와 지방정부위원회의 차이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제가 이름을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친구들을 만나고 경치나 구경하러 시골에 올 뿐이에요. 정말 제 잘못이 큽니다. 이탈리아와 런던만이 제가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BBC는 시시와 엘버트가 이렇게 호화롭게 환대받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며 화제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글쎄요, 바이스 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직업이 뭐예요? 저는 직업이 없어요. 세실이 말했다. 제 타락의 또 다른 예죠. 제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태도인데 아무에게도 폐만 끼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거나 아무 관심도 없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왠지 시작조차 할 수가 없네요. 정말 행운이군요. BBC가 말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기회죠. 그의 목소리는 다소 냉소적이었지만 세실은 자연스럽게 대답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는 정규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허락해줘서 다행이네요.
프레디 허니처치 같은 건강한 사람은 감히 마주칠 수 없으니까. 아, 프레디는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영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분이죠. 채실은 스스로에게 의아했다. 왜 하필 오늘 그는 이렇게 가망없이 반항적인 걸까? 그는 BBC의 어머니, 자신이 특별히 존경하는 노부인에 대해 열렬히 물어보며 자신의 주장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그러고는 성직자에게 아첨하며 그의 관대한 사고방식과 철학, 과학에 대한 계몽적인 태도를 칭찬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마침내 BBC가 말했다. 저는 저녁 예배 전에 꼭 차를 마시고 떠나겠습니다. 애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나 보네요. 이 집에서는 하인들이 도착한 첫날부터 훈련을 너무 잘해요. 앤의 잘못은 당신 말을 완벽하게 듣고도 용서를 구하며 의자다리를 걷어차는 것이에요. 프레디의 단점은 세실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아, 너무 많아요. 프레디의 잘못은 엄마 말고는 아무도 기억 못해요. 허니처치 선생님의 잘못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 수 없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문이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지금은요. 저는 냉소적인 게 아닙니다. 허니처치 양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훌륭하게 연주하면서도 조용히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두 가지 모두 훌륭하게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 안에 완벽하게 쌓인 벽이 무너지고 악과 삶이 뒤섞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웅적으로 훌륭하면서도 영웅적으로 나쁜 그녀를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너무 영웅적이어서 선하다고도 악하다고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실은 그의 동료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녀가 삶에 있어서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텀브리지 웰스와 피렌체에서만 봤어요. 거기서도 별로였고요. 서머 스트리트에 온 이후로는 안 계셨잖아요. 로마와 알프스에서도 봤잖아요. 아, 잊었네요. 물론 전에도 알고 있었죠. 아니, 피렌체에서도 별로였지만 계속 그럴 거라고 기대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그들은 대화에 즐겁게 응하며 테라스를 왔다 갔다 했다. 다음에 어떤 곡을 연주할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마침 달걀을 찾았고 그걸 사용하려는 것 같았죠. 제 이탈리아 일기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허니처치 양이 연처럼 바틀리 씨가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그림은 줄이 끊어지는 장면이에요. 그 스케치는 그의 일기에 있었지만 그가 사물을 예술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린 것이었다. 당시 그는 몰래 직접 그 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하지만 그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허니처치 양이 일어나는 모습은 못 봤지만 바틀리 씨가 쓰러지는 모습은 분명히 봤어야 했어요. 이제 망가졌어요. 저문이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약혼을 알리는 온갖 자만심 넘치고 우스꽝스럽고 경멸스러운 방법들 중에서 이것이 최악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은유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저주했다. 마치 자신이 별이고 루시가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날아오르고 있다고 암시했던 걸까? 망가졌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세실이 딱딱하게 말했다. 그녀가 나와 결혼할 거라는 뜻이야. 성직자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쳐낼 수 없는 씁쓸한 실망감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려야겠군요. 당신이 그녀와 친밀한 사이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경솔하고 피상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바이스 씨, 저를 말리셨어야죠. 그리고 정원 아래로 내려가 보니 루시가 있었다. 네, 그는 실망했다. 본래 사과보다 축하를 더 좋아하는 세실은 입꼬리를 꾹 다물었다. 그의 행동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까? 물론 그는 세상 전체를 경멸했다.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 그건 마치 품위를 시험하는 것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마주치는 세상의 작은 조각 하나하나에 민감했다. 가끔 그는 매우 무례할 때도 있었다. 깜짝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루시의 선택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군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당신이 날 말렸어야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허니처치 양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져서요. 어쩌면 누구하고도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당신과는 더더욱요. 무례한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비비 씨는 정신을 차렸다. 사실 바이스 씨는 가장 따분한 자리에 사람을 앉히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가진 특권을 활용하고자 했다. 아닙니다. 저는 경솔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렌체에서 그녀의 조용하고 평온했던 어린 시절이 끝날이라는 것을 예견했고 실제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어떤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딜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죠. 그리고 그녀는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녀는 배웠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듯이 당신도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상생활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제 그가 다가오는 새 사람에게 모자를 흔들 때가 되었다. 그는 모자를 흔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성직자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지식이 그녀에게 유익하도록 당신이 돌보아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를 싫어하는 세실이 말했다. 들으셨어요. 허니처치 부인이 경사진 정원을 힘겹게 오르며 소리쳤다. 오, 비비씨, 소식 들으셨어요. 이제 상냥함으로 가득 찬 프레디는 결혼 행진곡을 휘파람으로 불었다. 젊은이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좀처럼 비난하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그는 소리쳤다. 루시를 바라보았다. 그녀 앞에서는 더 이상 목사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적어도 사과는 해야 했다. 허니처치 부인, 저는 늘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너무 수줍어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엄숙하든 쾌활하든 크든 작든 모든 종류의 축복을 기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평생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가장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차가 필요하겠어요. 딱 맞춰서 요청하셨네요. 여자가 쏘아붙였다. 윈디 코너에서 어떻게 감히 진지할 수 있겠어요.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어조를 빼앗았다. 더 이상 무거운 자비도 시나 성경으로 상황을 고상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진지할 여유도 능력도 없었다. 야코는 너무나 강력해서 조만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을 경쾌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한다. 약혼에서 벗어나 방 안에 고립되어 있다면 비비씨와 프레디조차도 다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약혼이 있고 서로가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약혼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 입술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사로잡기 때문이다. 하나의 위대한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낯선 신앙을 가진 신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이다. 밖에 서서는 조롱하거나 반대하거나 기껏해야 감상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안에서는 성인과 신들이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신자가 있다면 우리 또한 진정한 신자가 된다. 오후 내내 서로 더듬거리며 어색해하던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주 즐거운 다과회에 자리를 잡았다. 설령 그들이 위선자라 해도 그들은 그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의 위선은 드러나고 진실이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애는 마치 결혼 선물처럼 접시 하나하나를 내려놓으며 그들을 크게 자극했다. 응접실 문을 걷어차기 전에 그들이 보였던
그 미소에 그들은 뒤처질 수 없었다. BBC는 제잘거렸다. 프레디는 재치 넘치는 농담으로 세시를 피에스코라고 불렀다. 약혼자를 칭하는 가문의 명예로운 말장난이었다. 유쾌하고 넉넉한 허니처치 부인은 시어머니로서 좋은 모습을 약속했다. 성전이 세워진 루시와 세실도 즐거운 의식에 참여했지만 열렬한 신도들이 그러하듯 더 거룩한 기쁨의 신전이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다음 영상에서 제9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